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포털 사이트도 안 열리고 카톡도 원활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가 혹시 자신들의 통치 시스템이나 이런데 마이너스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의 표현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압박을 해버리면 자기네 나라한테도 저러는데 외국인들한테는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그럼 그건 중국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거죠. 사실 중국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워낙 봉쇄, 사회주의성의 강조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가 혹시 자신들의 어떤 통치 시스템이나 이런데 마이너스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중국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그 포털 사이트도 안 열리고 카톡도 원활하지 않고 또 중국 사람들도 그 해킹 당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네 위챗도 잘 안 쓰고 VPN이나 이런 걸 우회적으로 보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21세기에 중국 사람들도 다 지금 뭐 인터넷 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강제로 막는다고 그래서 과연 막아질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 정부가 지금 조바심이 많이 났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뭐 반간첩법 이런 것 때문에 가서 핸드폰 가지고 가지 마라. 잘못하면 거기에 뭐 중국을 비방한다고 자신들이 판단하면 뭐 간첩죄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시대에 역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데 대한 우려들이 중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개혁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중국을 과거보다 훨씬 잘 살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은 그걸 바탕으로 중국을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가만 강해지고 사람이 잘 못 살면 그럼 강한 나라 되는 거 별로 안 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이라도 나 좀 잘 살았었는데 옛날부터 훨씬 잘 살았었는데 갑자기 강한 나라 된다고 그러면서 나의 생활이 옛날보다 떨어지면 그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강한 나라가 돼야 되니까 니네 일단 참어. 강한 나라 되고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가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불편해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편해하는 가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런 거를 관계없이 정보의 어떤 흐름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매체들 또는 소식들, 정부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압박을 해버리면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보지 않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이걸 바라보는 외국인들은 더 답답하죠. 자기네 나라한테도 저러는데 외국인들한테는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그럼 그건 중국으로서는 아주 잘못된 거죠.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만나고 해야 뭘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나오지도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저걸 접자니 그렇고 또 한국으로 가져오자니 애매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새롭게 중국 시장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런 조치들이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적 요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리 알리, 테무, 쉬인 이런 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직구를 하려고 그러면 주소도 넣어야 되고 통장 번호도 넣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정보량보다 훨씬 많은 정보량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반응을 했죠.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반응을 해서 이제 좀 낮추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중국 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7조에 보면 중국 정부가
이런 업체한테 관련 정보를 달라고 그러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알리테무 가입했더니 갑자기 해외에서 뭐가 많이 날라와, 문자가 뭐가 갔습니다. 혹시 본인이 하신 거 아니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 전에 안 왔던 것들이. 이게 어디서 올까? 그럼 이게 우리 개인 정보들이 저렇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여러 정보가 AI 시스템에 들어가서 딥러닝이 되는 거죠. 성향이 파악이 되고 패턴이 파악이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우버라고 하는 디디 추싱이라는 게 있어요. 우버 택시죠. 이게 이제 미국 뉴욕에 상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게 상장을 하려고 그러면 디디 추싱에다가 택시 부르고 그럴 때 다 집어넣었잖아요. 뭐 나는 누구고 내 번호는 뭐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얼마 전에 미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틱톡이 미국 인구가 3억 얼마인데 뭐 1억 5천만 명이 씁니다. 그럼 틱톡 하느라고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가입하면. 그러면 미국에서 볼 때, 미 하원 의원들이 볼 때, 이 정보가, 이 틱톡이 중국 회사인데, 본사는 다른 데 있어도? 그럼 이게 우리가 틱톡 안에 넣어놓은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정부한테 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 전쟁이에요. 지금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느냐가 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통제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급속하게 가는 거예요. 안면 인식 기술 이런 것도 세계 최강입니다. 3초 만에 딱 나오죠. 생년월일부터 저 사람이 지금 수배범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쫙 나온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다 마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빅데이터 전쟁 시대에 이런 중국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 AI, 뭐 안면인식 기술 이런 건 세계 최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악용이 되면 상당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반간첩법이라든가 정보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은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 때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17기 공산당 대표대회 체제 때 시진핑은 당시 당 서열 5위로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됩니다. 리커창이 당 서열 6위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진타오가 은퇴하면서 18차 당대회 때 권력을 이제 뭐 쟁취를 한 건지 하여간 이제 이양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특히 후진타오 원자바오 때는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볼 때는 너무 느슨했던 거죠. 권력이 분산이 돼 있고 이거를 하나로 더 응집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18차 기간, 19차 기간, 이제 5년, 이 10년간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반부패 투쟁이라는 이름하에 다 반부패 투쟁은 사회 정화 기능도 있지만 정적 제거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쫓아낸 거죠. 그리고 완벽하게 19차 때부터 이제 자기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19차 때도 총리는 리커창 총리잖아요. 노선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내가 한 번 더 하면서 완전히 내 사람으로 갖고 가야겠다가 이제 20차 소위 당대회를 계기로 출범한 시진핑 3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는 중국은 과거의 중국과 달라야죠.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돼요. 모택동은 모택동 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고 등소평은 등소평 이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진핑 사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시대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좀 길어요.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세계적 국가가 될 거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고 우리도 새로운 질서의 제정자가 될 거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한 게 시진핑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나와 같이 살아가는 중국 국민들 특히 1억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럼 시진핑 사상을 학습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진핑 사상 학습 앱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학습 강국 이런 앱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학습할 때 습자가 시진핑 습하고 똑같잖아요. 강국을 학습하자라는 뜻인데 시진핑을 배워서 강국이 되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되는 앱이에요. 그리고 시험도 봐요. 다음 중 시 주석이 한 말이 아닌 것은 시진핑 주석이 여기 량지아허라는 토굴에서 살을 때 읽었던 책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다 답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언론, 물론 사회주의 언론은 비판 기능이 거의 없죠. 언론의 기자가 되려면 시진핑 사상이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시진핑 사상이라는 시험을 봐야 들어가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시진핑 사상연구센터, 시진핑 외교연구원 이런 것들을 한 50여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에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마르크스주의 학원이라는 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개혁개방하면서 마르크시즘이 이미 이제 세월이 지나간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마르크스주의 학원이 더 커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원래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를 통제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를 통치하는 시스템을 민주집중제라고 그래요. 민주집중제, Democratic Centralism이라고 하는 건데 민주는 사실 집중되면 민주가 아니죠. 민주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게 민주지. 그런데 민주집중제는 일단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일단 집중이 돼버리면 다른 것들은 다 이거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원래 공산당이 갖고 있는 게 10이고 나머지가 90이었는데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서 10으로 집중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다 10을 신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 소유권에 대한 통제예요. 내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을 통제. 그러니까 땅은 국가 거야. 그러면 저 땅이 내 거여야지 뭘 내가 마음대로 팔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이 국가에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을 강력하게 진압을 하려니까 공권력을 잡아야죠. 경찰, 법원, 공안 이런 것들을 장악해야 돼요. 군대 장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을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사회를 통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소식도 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가지고 잘 안 돼요. 여론도 생길 수 있고 해외 걸 보고 또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산당이 당, 정, 군 이것만 장악을 하고 지식인, 사회 통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해외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내부 여론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요. 그럼 놀랍게도 뭘 시도했냐 하면 사회 신용평가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사람마다 다 신용지수가 있어요. 당신은 교통위반을 몇 번 했고 이자를 제때 안 냈고 그 다음에 쇼핑도 미국 것만 사고 막 이런 걸 다 점수를 매기는 거야. 매겨가지고 당신은 이러이러하니까 해외여행 금지. 5성급 호텔에서 못 자. 물론 매번 써먹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길 때. 이거 시작한다고 그랬을 때, 아이, 그게 어떻게 돼, 신매덕 인구를. 근데 2020년부터 이게 운영이 되기가 시작했어.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통제를 강조하느냐, 시진핑은. 원래 개혁을 더 많이 하자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분배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등소평 체제에도 있었고 후진터 체제에도 있었고 장저미 체제에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은 느닷없이 뭘 들고 나왔냐면 성장 분배보다 더 중요한 게 안보,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럼 왜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려니까 강한 나라가 되려니까 우선 다른 데서 나를 깔보지 못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게 1번 목표니까 요 밑에 좀 지금 잠깐 잘 못 살고 이러는 거는 조금만 기다려. 우선순위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안보가 1번이고 사회주의 강조하니까 분배가 2번이고 성장이 3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메커니즘이 중국적 방식에 의해서 중국이 결정한 거지만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중국의 발전에 유리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중국은 회복력을 잃게 돼 있어요. 가다가 엎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고. 그럼 빨리 일어나서 털고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몸이 추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일어나서 가보자. 일어났을 때는 내가 사지가 다 풀려 있는 거야. 회복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기 전에 빨리 이데올로기보다 앞서서 국민들의 민생과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를 이상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비를 확충해야 되고 우리도 항공모함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미사일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소위 기름과 물처럼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와 조금 괴리가 생긴 이런 부분이 저도 중국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진핑 체제가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국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달성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사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한 나라가 됐는데 국가가 못 살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 소련 강했잖아요. 미국하고 막 어깨를 나란히 하고 냉전을 하고 소련 못 사는 소련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럼 최강 국가가 안 되더라도 잘 사는 국가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제일 큰 패착이 바로 그거예요. 강성대국 그러잖아요. 핵으로 무장된 핵 쏘고 미사일 한 방 쏘는데 50억, 100억씩 들어가는데 매일 쏴대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우리 북조선은 강성대국이야.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세계 지도국이 되려고 한다면 중국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국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거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기회는 아직도 있다. 그러나 더 끌면 회복력을 갖추는데 굉장히 어렵고 그 이상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